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G2 국가가 으르렁거리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오는 15일에 만날 거라고 합니다. 분위기도 좋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에 대한 비난 논평을 자주 내놓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1년 앞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소통을 재개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의제가 오를 거라고 합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에도 대면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온라인 회담을 포함하면 이번이 7번째 소통입니다. 긴장감이 완화된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거둘 리도 없고요. 패권 경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G2 국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야 할 겁니다. 강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는 고래 싸움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부강해지려는 노력을 하루하루 지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추운 월요일입니다. 출근길 나서시면서 아마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따뜻한 경제상식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이것을 떼는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약 7만 4천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0.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의 90% 가까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인 거죠. 잘 타라고 위아래 공기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구멍이 많을수록 불이 잘 붙고 화력도 세다고 하네요. 구멍이 9개 뚫려 있는 건 구공탄이라고도 했었죠. 기름과 가스보일러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던 이것. 잘못하면 일산화가스에 중독될 수도 있었던 이것은 뭘까요? 많이들 아시겠죠? 이 녀석이 항상 그 얼굴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까맣다가 붉은색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하얗게 변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138님이 빛의 속도로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이미정님 추워용 저도용.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 얘기 해보고요. 요즘 밥상 물가 외식비도 많이 올랐는데 교통 비용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주 기자는요? 예, 연령별로 살펴봐서 올해 어떤 나이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반기 청약 전망까지 살펴보고요. 또 최근에 지지부진한 통신사 5G 가입자 현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주식 양도세 사실상 대주주 양도세라고도 불리는데 그 기준이 종목당 한 10억 이상 있으면 큰 세율을 물리게 되죠. 이것을 계속해서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얘기가 다시 거론된 거는 지난 10일에 정부와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최근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서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이거든요. 이 대책안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 1에서 4%였던 거를 이제 금액 부분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들어갈 거란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50억 원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양도세는 지난 2000년 도입 당시에 이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걸 2013년 50억 원, 16년에 25억 원, 18년에 15억 원을 거쳐서 2020년 10억 원까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이 쭉 내려간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양도세를 내게끔 하려는 이 큰 그림이 깔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과거 기준을 좀 다시 적용해서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이 참 많았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인데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인데 9억 원씩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11억 원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고 여러 종목을 9억 원씩 3-4 종목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하지만 어제 추 부총리가 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원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나를 대주주로 인정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고요. 몇 가지 더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도 있었고 네. 주식 양도세 그러니까 전면과세 되는 것도 추진이 되다가 이건 지금 유예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이 날짜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그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 과세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후에 그 이상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제 22%의 양도세 소득세를 이제 모두 내죠.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뤘고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10억 원 이것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낮을수록 보유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날짜를 하나 딱 찍어서 요 날짜 까지도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다. 이렇다 보니까 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종목당 보유액을 그쯤 연말쯤 되면 10억 원 미만으로 낮추려는 이런 큰 손들의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을 일으켜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아가지고 예. 딱 뒤돌아봤을 때 금 넘었어 이러면은 그때는 과세 대상이고 금 안 넘고 있다가 다시 다음 해 연초에 다시 또 사들이어서 10억 원이 넘으면 그렇죠. 과세 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특히 코스닥을 비롯한 국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고 12월에 사람들이 많이 팔면서 시장이 왜곡되니까 이제는 11월에 또 앞서서 10월에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그 시장 왜곡 현상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으니 종목당이 아니라 전 재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이 대주주 양도세를 손봐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근데 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게 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서 조금 지금 세수 결손을 좀 감안하면서까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내세우는 거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근데 현재 그 정부 여당이 예산안 세법 협상에서 양도세를 무작정 밀어붙이면 야당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한 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제 추 부총리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것들을 감안한 발언을
으로 예산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대주주 양도세는요, 그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이제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아주 연말까지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환주 기자, 아까 그 부동산 시장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연령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공식이 좀 많이 깨지나 보네요. 예, 그 기존에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 좀 자녀도 있고 좀 나이도 있는 4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30대로 깨진 건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매입한 연령대가 30대였어요. 이 통계를 이제 2019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30대가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31만 6천여 건이었는데 이 중 30대가 사들인 비중이 25% 정도였습니다. 40대 매입 건수가 한 8만 3천 건이었는데 이보다 한 3천 건 정도 많았고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후로는 30대 고학력 도시근로자들이 소득이 이제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직장이 편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에 청약 가점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당첨이 어려워지니까 이 젊은 30대들이 청약에 넣는 대신 아예 기존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아파트를 포함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포함해서 주택시장 전체에서도 30대 구매력이 지난 몇 년 새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전국 주택 매입 비중은 40대가 23.8%로 가장 높은데요. 30대 매입 비중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격차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 이유를 보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혜택이 좀 늘었고 전세 사기 여파로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뭐 다른 주택 시장에서 30대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30대가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40대보다 더 많이 집을 사고 있고 청약은 어렵다. 분양은 힘들어. 그냥 우리가 사고 말자. 조금 더 연끌을 하자. 또 이런 분위기도 있는가 보네요. 실제로 그렇게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습니까? 예,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기준인데요. 네. 평균 최저 당첨 청약 가점이 55점이었습니다. 이게 그 올해 상반기 46점과 비교해서 9점 가량 높아진 수치고요. 작년 하반기 1년 전과 비교하면 18점 이상 높아진 건데요. 이 청약 가점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 때는 높아지고 침체기일 때는 낮아지는데요.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에 61점대였다가 이후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37점대까지 낮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전매 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청약 가점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청약 가점,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청약 당첨 문턱이 이렇게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의 가점제 비율이 40%인데요. 네. 가점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청약 가점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약 물량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나오는데요. 네. 이 물량의 한 상당수가 가점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용산의 한 아파트는 당첨 평균 점수가 무려 75점이었거든요. 이 만점이 80점대 후반이니까 거의 만점에 75점이면 근접했어야 대단한 점수죠. 예, 되는 거였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가 연내 분양될 경우에는 80점을 넘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까 올해 하반기 평균 당첨 점수가 55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1년, 부양가족이 3명,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조건인데 계속해서 이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무주택 기간 11년, 부양가족 3명, 통장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최고 점수가 아니라 올해 평균 하반기 점수. 평균 점수였습니다. 최고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만 달성하려도 이 정도를 갖춰야 된다. 자,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물가 얘기는 참 이게 빠뜨릴 수가 없는데 네. 교통비까지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생활 물가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구매 단가 감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할 때마다 장바구니에 담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 단가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은 사실 줄이기라도 해보겠지만 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야 하는 회사를 안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지난달 지하철과 버스, 택시, 항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운송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9.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2007년 4월에 9.3% 상승 이후에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지난 1월 강원, 8월에는 서울과 울산, 지난달에는 인천과 부산 등에서 시내버스료가 올랐는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한 평균 10% 이상 올랐고요. 지하철 요금은 지난달에 일제히 인상이 됐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카드 기준으로 카드를 딱 찍어보면 네. 일반이 한 1,250원에서 찍어보면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외에 춘천, 천안, 부산, 양산 등에서도 올랐죠.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기본 요금도 올랐고 서울과 청주, 충주 등에서 이 심야 할증폭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애초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이긴 한데 이게 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어플을 이용해서 등록된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택시 요금이 많이 올랐다 이거를 인지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직접 택시를 타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느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독 미터기 요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기분이어가지고 기분 탓일까요? 네. 그래서 이 택시 요금 상승 이후에 사람들의 귀가가 빨라졌다. 심야 맞아요. 할증이 커졌으니까 그런 말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한두 잔 더 하고 택시 타고 가지 뭐 이랬다면 이제는 야 여기서 한두 잔 더 마시면 큰일 나. 네. 차 끊기기 전에 가야 돼. 근데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이 할증요금 급상승이었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교통비가? 일단은 이제 물가 전체로 보면요. 추경호 부총리가 11월에는 이번 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한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10월이 3.8%였었어요. 근데 이게 더디지만 조금씩 물가 안정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제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좀 수급 안정 노력도 했고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좀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선 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 합리화 같은 걸 통해서 원가 요인을 알아서 흡수를 해라. 시기를 나누어서 분산해서 인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각각 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되도록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정부가 안 그래도 계속해서 물가 집중 관리한다라는 소식 끊이지 않고 내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빵, 우유, 과자, 커피, 라면 등 9개 가공식품에는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현장과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긴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이대호 편집장님께서도 네. 출입 기자 시절에 맞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있었다. 네. 배추국장, 네. 고추국장. 그때는 국장급이었어요. 네. MB 정부 때. 그런데 이번에도 이 빵 사무관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뭐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 또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유도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이 정부 혼자서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밀착 관리를 한다는 건데 아마도 이게 정부가 산업계에다가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또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자, 이동통신도 이것도 통신비
때문에 다들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5G 가입자 수 어떻게 좀 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요즘에는? 예,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5G 가입자 수가 3,180만 명 정도인데요. 네.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한 1%가 증가하는데 그친 겁니다. 이 증가율이 1%가 이제 안 된 것은 2019년에 5G 상용화 이후 처음인데요. 이 5G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9월이 되면서 처음으로 그 통신 3사 모두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5G보다 이전 세대 통신을 이제 LTE,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불렀는데 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았어요. 이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과 비교해 3% 가까이 늘었는데 이 9세대 통신 가입자 증가폭이 더 최신인 이 5G 가입자 수 증가압률을 추월한 겁니다. 아하. 글쎄요, 뭐 가입할 사람이 다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5G 품질이 좀 안 좋아서일까? 이유가 뭘까요? 일단 통신업계는 5G 가입자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서비스 개시 4년 반이 지난 만큼 LTE에서 5G로 갈아탈 고객층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대부분 5G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LTE를 고집하는 이용자 수가 적지 않은 것은 결국 서비스와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늘지 않는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선 그 5G에서 LTE를 압도할 정도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5G망 처음 생겼을 때는 뭐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다음에 확장현실,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좀 5G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유튜브가 확산되면서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3G에서 LTE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G를 갈아탈 만한 새로운 즐길 거리가 없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기대보다 느린 속도와 비싼 요금 역시 5G 매력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지금 4만 원대 중후반이고 지금 데이터는 30GB 이후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도 한 2, 3종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저가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는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서 내년 1분기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연내에는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교차 가입을 허용하는 이용 약관 개정을 통신사에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 전에 이른바 그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 LTE 요금제로 좀 바꾸려고 통신사에 전화를 했더니 5G 폰 쓰고 계셔서 LTE 폰으로 그 요금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더 아끼고 싶은데 왜 내가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데 제한이 이렇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것도 빨리 좀 정책이 바뀌어야겠네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서 안 사시고 자급제 폰이라고 해서 공기계를 산 다음에 통신 3사의 망을 쓰시거나 아니면 알뜰폰이라고 해서 핸드폰 요금이 거의 절반 수준 나오는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방법이 있기는 있고요. 네.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29분이네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 하면 난방 하면 거의 대다수가 이걸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충북, 제주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용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요금, 뭐 가스비라든지 기름값 이게 인상되면서 또 저소득층에게는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이유들이 좀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3, 4월까지는 이게 꼭 필요하죠.
가구별로 거의 1000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르는 단위는 장수로 부르기도 하죠. 거의 한 500장, 1000장 정도는 들여놔야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정답을 바탕으로 또 한번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990님, 옛날에 힘들게 살 때 월동 준비로 한 500장 사놓으면 배가 따뜻해 오면서 절로 온 집안에 온기가 스며들곤 했었죠라고 6990님이 보내주셨고요. 3887님, 1년에 한 번 300장 기부하기 10년째입니다. 작지만 큰 행복이 됩니다. 티끌이 모이면 정말 태산이 됩니다. 이거 정말 쌓아놓으면 태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장명화님, 어릴 때 이 집게 이용해서 엄청 갈았던 기억이 나네요. 꺼뜨려서 엄마한테 혼나고 번개탄도 많이 사용했죠. 예. 이걸 사용하는데 이 집게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 집게는 때때로는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을 혼내는 도구로 빗자루보다 더 무서웠던 이 집게. 8819님, 이 위에다가 가래떡 구워 먹고 싶은 추운 아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정답 그리고 사연 같이 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 생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 2탄을 준비했습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연말정산은 해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질문이 저희가 지난주 한 주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주 더 연말정산 관련된 거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아마 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9560님 그리고 8967번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네. 자영업자인데 직장도 다닙니다. 투잡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은요.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2월 달에 운동 경기의 예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제 본선 경기는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기 어려우니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만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인데 직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도 있고요. 본인의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2월에 예선 경기인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요. 네. 5월 달에 본선 경기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2월의 급여에 예. 본인의 연말정산 뭐 돌려받으면 돌려받게 되고 아하. 추가로 납부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돌려받거나 이제 납부하는 그 기준을 그걸 그 시기를 기준으로 2월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2월분 급여에 반영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2월 연말정산이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의 소득은요, 세금은요, 5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2월 달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5월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면 환급 받은 돈까지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환급을 받다든지 아니면은 5월 달에 내야 되는 세금에서 덜 내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에서 더 받거나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그러면 꼭 2번 해야 되는 거네요. 연말정산 1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 맞습니다. 두 가지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있다고 한다면 아하. 5월 달에 어찌됐든 마무리 짓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01번 쓰신 분께서 육아휴직 중인데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육아휴직은요. 예. 말 그대로 휴직자이거든요. 네. 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추가로 따져봐야 될 게 이렇게 육아 휴직 중에 받는 급여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주는 급여가 있고요. 네. 회사에서도 또 추가로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급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과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회사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본인이 헷갈리다고 한다면은 일단 연말정산 기간에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24년 2월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해서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본인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나오는 급여는 비과세. 근데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과세. 네. 혹시 그 육아휴직 중에 네.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일을? 그것도 회사에서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보통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분리과세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네. 추가로 웬만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고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운동경기 본선 경기인 5월달 확정신고에 아하. 본인이 합산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 육아휴직 중에도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뭐라도 수 더 있죠.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시려는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임기성님, 김덕실님의 질문입니다. 퇴직했을 때 그리고 재취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요. 연도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네. 중도 퇴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 퇴사를 하는 시점에 이제 간이로 연말정산처럼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이래서 소득세나 지방세를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내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이제 본인이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퇴사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로 퇴사를 했는데 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서 앞에 다니던 회사는 예전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 들어간 회사는 그냥 새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요. 새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그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들과 합쳐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게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전 회사에서 좀 껄끄럽게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시 그 자료를 달라고 연락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네. 새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가지고 새 회사에서 그냥 연말정산을 하시고요. 네. 네. 5월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서 전 회사 자료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조회를 하면서 직접 새 회사 자료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 신고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기존에 다니던 전 직장에 얘기를 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떼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게 조금 껄끄럽다 네. 싶으면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때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된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항상 헷갈립니다. 네. 8987번 쓰시는 분께서 대학생 자녀가 쓰는 돈, 네. 제 앞으로 같이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학생 아들의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같은 이제 현금 영수증의 내용은 본인이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네.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일 때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학생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엄마 아빠의 지출로 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걸까요? 자녀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자녀의 소득이 없다고 대학생은 자녀의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녀나 이렇게 부양가족의 내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부양가족의 소득이 어디에 있느냐, 원천이 어디서 났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연 500만 원 미만이면은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쓴 내용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본인이 네. 이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고요. 프리랜서나 이렇게 자영업자 3.3%를 받는 경우로 한다면은 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돼서 내가 끌어다가 이제 내 연말정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양가족도 그 사람이 버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있잖아요. 네. 홈택스에서 나오는. 그럼 거기에
나의 가족이다, 부양 가족이다 자동으로 거기서 뜨지 않나요? 뜨지 않습니다.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런 거는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 부양 가족이다 아니다라고 뜰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경우에 예. 이 자녀를 엄마 쪽으로 국세청에서 임의로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구한테 공제받도록 할 거냐? 그렇죠. 선택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임의로 어느 쪽에 넣어서 부양 가족이다 아니다를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헷갈려서 엄마 아빠 양쪽이 같은 뭐 아들이나 딸의 소비를 동시에 공제를 받거나 네. 아니면 월 소득이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근로자거나 네. 프리랜서로서 100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공제를 받았다 네. 하면은 나중에 추징 당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이제 이게 부모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네요.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아이고야. 게다가 부모가 만약에 이혼한 경우라고 해서 서로 연락을 안 하면은 네. 그 부모가 각자 그 한 자녀의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럼 둘 다 추징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추징 당할 수도 있고 둘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됐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순서가 있어요. 야, 어렵습니다. 그냥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다 믿으면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곽원영님의 질문입니다. 아내가 올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실업급여를 받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고요. 비과세 소득이라는 건 소득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인적공제가 가능해요. 이제 다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받기 전에 근로자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올해 만약에 근로자인 기중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미만이었다면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지만 이제 올해 받았던 근로소득이 500만 원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아내분에게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근무했던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 전까지의 소득 금액이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미정님의 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 세를 놔주고 저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와 대출금,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월세 따로 보고 대출금 따로 봐야 되는데요. 네.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꽤 커서 거의 한 달치 월세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뭐 총급여라고 하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월세 세액공제는 못 받게 되고요. 또 대출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제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를 했을 때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구매 당시에 그 주택의 가격이 5억 이하였을 때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뭐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을 꼼꼼히 해봐야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원래 무주택인 사람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도 월세 소득 공제가 되는데 네. 주택이 있고 나가서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사는 사람은 네. 월세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1주택을 일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비용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거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 이제 부동산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나가는 게 네. 집값이 될 거예요. 집값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별개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자의 소득세 비용으로 해서 처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공인중개사 비용 같은 경우라면은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체크카드를 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가능하고요. 이제 등기같이 이제 나라에 내는 비용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썼다 한들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가는데 하나만 더 해야겠다. 정치 후원금 1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모두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라는 6503번님의 질문입니다. 네,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고향사랑 기부금 모두 다 연말정산 가능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순서가 있는데 네. 정치자금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하고요. 네. 그래도 더 낼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내년에 받으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공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들, 계좌를 이체했으면 계좌 이체증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 상에 이제 뭐 발급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만큼의 세금을 낼 게 있었어야 맞습니다. 거기서 빠진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은 끝나질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연말 연초 계속해서 또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3.2% 늘어난 가운데 무역 수지는 17억 4,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198억 5,200만 달러입니다. 국내 모든 사육수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끝난 가운데 이틀째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럼피스킨은 29개 시군의 농가 9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토지가 건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접토구역으로 설정됐어도 부동산의 단순한 가치 하락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 단체가 행사하는 파업권이 국제협약으로 보호하는 단결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원엔 환율을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엔화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100엔당 870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8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좀 올라와서 870원인데 이 900원을 깨고 내려가서도 엔화는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관련된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엔화가 지금 15년 만에 가장 약세라고 합니다. 그 네. 이유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장황한 설명도 필요한데요. 일단 지금 환율 시장 정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보면 지금 엔화 약세가 이렇게 싼 게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엔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은 조금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YCC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YCC라는 거는요. 일본이 이제 굉장히 불황을 많이 겪다가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버리면 자금이 또 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률 제어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기 국채를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통화 정책을 YCC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방식을 오랫동안 써오고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3%대로 올라섰거든요. 네. 사실 이 일본은 정말 인플레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국가인데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3%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YCC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는 조금씩 그거를 선회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31일에 이번에 단기 금리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는 건데 장기 금리 그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조금 더 1%를 초과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발표가 났을 때 저는 그러면 이제 일본 BOJ가 드디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니까 일본의 엔화가 상승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단기간에
잠깐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N저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YCC가 계속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왜 자꾸 떨어지느냐,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의 해석을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 일본의 통화 정책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정도로 YCC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전격적으로 YCC를 폐지하던가 조금 더 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엔저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완화 정책, 마이너스 금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넌지시 시장이 알렸는데 엔화는 의외로 강세를 못 나타내고 있고 계속 약세고 워낙 다른 나라들이 강도 높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긴축에 끼지도 못해. 뭐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엔화입니다. 엔화. 네네. 요즘에 엔화를 좀 사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15년 내 최저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10년간 엔화 차트를 봐도 지금처럼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최고, 최저점에서 밴드를 치면서 이렇게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의 현재 환율 수준은 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환전도 많이 하는 건 맞기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간에 오를 건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바닥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한 거죠. 저점은 저점이고 이 밴드의 저점에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이게 오히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환율 이야기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게 하락, 약세, 상승, 강세 요거 헷갈리는데 강세, 약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엔화가 많이 약세인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엔화 투자 방법을 좀 더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ETF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에 추종하는 그런 선물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국내 N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N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없었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N 선물 ETF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순 자산 총액이 230억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300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좀 몰린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원래 거래량이 없고 투자도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가 굉장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 6월 달에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9% 정도이거든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또 수익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국내에는 일단 엔화가 오를 때 정확하게 이제 한 배 정도 오르는 ETF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도 엔달러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엔화가 오를 때 이제 한 배 오르는 ETF도 있고요. 근데 엔화가 오를 때 이제 2배 오르는 레버리지 ET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엔화가 지지부진하게 오르는 것 같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에 상장돼 있는 엔화 추종 2배 레버리지 ETF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달러 환율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N달러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되면 그걸로 이제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내에 상장된 엔화 투자 ETF가 있는 거고요.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아까 그 엔화 예금 적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왜 금리라는 거 또 줍니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제 엔화 예금 통장을 요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원체 네. 이제 N이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약세다 보니까 이제 환차익을 노리려고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엔화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환차익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금리를 생각하시면 사실 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권에서 금리는 이제 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화에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안 주고 오롯이 이제 N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만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엔화 적금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투자 목적으로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네네. 일본 여행 갈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 아하. 당장 제가 일본 여행을 가진 않지만 언젠가 뭐 제가 내년 여름이라도 일본 여행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목적성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일본 여행 적금 통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일본 여행 갈 때 깨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항상 그 외환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또 변동성도 크고. 네. 과거에 근데 또 엔화는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도 좀 있어서 안전한 투자 아니야라고 또 인식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마지막으로 엔화 투자에 좀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안전통화라고 하면 달러,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사실 엔화가 그런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본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 때문에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와 같은 엔화가 안전 자산이다 이런 증식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안전자산이 네. 과거의 안전자산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엔화 투자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네요. 2부에서는 개미스쿨 시간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